안녕하세요. 페이지 B 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제 솔로 방송이고요. 제가 팟캐스트 시작한 이후로 방송을 처음 혼자 녹음해보는 것 같은데 좀 긴장되기도 하고 뻘쭘하기도 하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녹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방송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주제인 웹소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너무 핫했던 드라마죠. JTBC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아마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너무 재밌어서 이제 약속도 안 잡고 본방사수를 하려고 이제 TV 앞에서 앉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드라마가 종영을 하기는 했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이제 엔딩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와서 15회 때 시청률 25% 돌파를 했었고, 그리고 16화였던 최종화가 시청률 26.9%, 거의 27%죠. 화려한 시청률로 이제 종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또 있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도 굉장히 핫했었죠. 그 드라마의 최고 시청률이 17.5%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정말 명실상부 가장 핫했던 드라마가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해서 이런 유튜브, 경제 유튜버분들 특히 이게 아무래도 회사 얘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랑 관련된 그런 뭐 회사 이야기라든지 혹은 그 드라마에서 다루었던 어떤 한국 이제 근현대사, 한국 현대사에 가깝겠죠. 현대에 있었던 그런 어떤 경제적 이슈들 이렇게 많이 다루어주셨던 경제 유튜버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이랑 비즈니스 많이 다루는 채널이다 보니까 그런 재밌는 이제 경제랑 관련된 얘기는 또 많은 다른 분들이 다루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의 원작이 웹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웹소설이란 대체 뭔가, 그리고 어떤 시장이 있는 건가, 이런 면에 조금 집중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재벌집 막내 아들의 원작은 웹소설입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들이 꽤 많았었어요. 올해가 아니라 이제 벌써 작년이죠. 작년에 핫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는 이제 사내 맞선이라는 드라마가 웹소설 원작이었다고 하고, 또 그 전에도 김비서가 왜 그럴까, 구름이 그린 달빛, 성균관 스캔들, 해를 품은 날 같은 이제 좀 로맨스 드라마들, 로맨스 위주의 드라마들이 웹소설 원작이었던 드라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뭐 장르는 로맨스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웹소설 베이스로 하고 있고, 재밌었던 점이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쓰신 작가분이 이제 산경 작가님이죠. 필명이 산경이신데 지금 나이가 50대이시고 회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다고 해요. 한 25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회사 생활을 하셨다고 하고, 무역이랑 마케팅, 수출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쌓아왔던 어떤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주신 것 같고요. 사실 웹소설이라는 게 뭐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낯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이제 역사가 꽤 오래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웹소설의 역사는 인터넷 통신의 역사와 함께 발달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제 처음에 PC통신 시대였을 때 파란색 배경에 하얀색 글씨가 나오는, 저는 이제 그 세대는 아니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25, 21라는 드라마에서 그런 PC통신 하는 장면이 많이 또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PC통신 시대에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시절부터 이제 사실 웹소설이라는 게, 그때는 웹은 아니었겠죠? PC통신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존재를 했다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무협소설, 판타지 소설 같은 게 좀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때 인기 있던 소설들이 또 당시 도서 대여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출판이 돼서 또 책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10대 시절에는 제가 직접 PC통신을 이제 하진 않았지만, 자꾸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제가 PC통신 세대는 아니었지만 이제 저는 그 사촌 오빠가 추천해준, 이제 PC통신 세대였던 사촌 오빠가 추천해줬던 어떤 그런 판타지 소설을 이제 막 도서 대여점에서 빌려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이영도 작가님의 판타지 소설 작가분이신데, 그분이 쓰셨던 이제 드래곤 라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전권을 다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PC통신에서 이제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왔죠. 물론 중간에 이제 약간 전화, 모뎀으로 인터넷을 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웹 시대가 오면서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마찬가지로 어쨌든 PC통신 시대에 있었던 그런 연재물, 창작물, 소설물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장소만 외부로 옮겨져서 계속 존재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제일 유행했던 게 인터넷 소설, 인소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플랫폼이 없어서 이제 작가분들이, 인터넷 소설 작가분들이 뭐 다음 카페 같은 데 연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전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대표적이었던 게 귀현이의 그놈은 멋있었다, 늑대의 유혹, 약간 하이틴 로맨스물이 굉장히 핫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영화화, 책은 당연히 나왔고 영화화가 돼서 이제 이때 강동원이라든지 조한선 이런 배우분들이 귀현이님의 작품에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저와 동년배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당시에 이 인터넷 소설 특유의 어떤 특수 기호를 섞는, 그러니까 한글이 파괴된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어떤 작법이 상당히 이제 유행을 했었고, 그래서 뭐 이게 정말 맞는 거냐, 이게 바람직하냐, 뭐 이런 이슈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소설, 다음 카페에 연재하는 인터넷 소설 시대를 지나서 요즘은 이제 플랫폼 이 많이 구축이 됐죠.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많이 이제 깔린 건데, 대표적인 플랫폼들은 뭐 이제 네이버, 카카오, 당연히 이제 IT 공룡들, 국내 IT 공룡 회사들이 아주 큰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 유한회사에서 이제 네이버 시리즈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네이버 웹소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도 사실 이제 카카오 페이지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카카오 네이버는 국민 앱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꽤 높은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실제로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웹소설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라는 거를 2020년에 낸 적이 있는데, 카카오 페이지, 그 다음에 네이버를 주 이용 플랫폼으로 꼽은 사람들이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 68% 정도, 그다음에 네이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47%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카카오 네이버뿐만 아니라 조금 중소형 플랫폼들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M&A 통해서 네이버 웹툰 자회사로 편입된 문피아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이 넘은 회사인데, 재벌집 막내 아들의 최초 연재 시에 문피아에서 연재를 했었다고 해요. 2017년, 2018년에 문피아에서 연재를 했었다고 하고, 사실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방영했을 때는 네이버 시리즈에서 이제 독점으로 유료 공급을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뭐 조아라라는, 이제 저는 사실 조사를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조아라라는 이제 웹소설 사이트가 또 있고, 요즘은 워낙 플랫폼들이 많아서 리디북스, 노벨피아 이런 플랫폼들도 웹소설이 이제 연재되는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플랫폼이 많고 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 정도, 그러니까 이때는 뭐 웹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시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웹소설 시장 규모가 한 100억 원대 정도 됐었다고 하고, 그로부터 5년 후인 2018년에는 한 4천억 원대로 시장이 커졌고요. 가장 최근 이제 시장 규모 추산된 거는 2021년 추정치로 한 6천억대 정도 규모로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당연히 이제 지난 2년 이상의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콘텐츠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규모도 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게 사실 플랫폼만 있는다고, 플랫폼이 많아진다고 해서 작품이 많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공급자, 콘텐츠 프로바이더, 이 업계에서는 CP라고 줄여서 부르는 것 같아요. 웹소설 업계에서는 이제 웹소설 작가님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웹소설 공급이 많아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다른 일반 기성 작가 대비 진입이 쉬워졌다라는 게 하나의 큰 이유일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쓰신 분만 해도 사실 이제 회사원이시고, 또 아실 수 있겠는데 이제 닥터 프렌즈라는 유튜브를 하고 계신 의사분 중에 한 분이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이제 웹소설, 본인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의학 분야, 의사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웹소설을 쓰셔서 굉장히 잘 되신 케이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본업 있으신 분들도 부업으로 많이 도전을 할 수 있는 분야이고, 물론 이제 얼만큼 성공을 하느냐는 다른 문제이지만 이제 진입 장벽 자체는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급이 많아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진입 장벽만 낮춰놨다고 해서 공급자가 무작정 많아질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들이 작가들이 이제 바로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 공급이 그만큼 많아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지금 얼만큼 플랫폼에서 이제 과금을 하고 있냐를 보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제 유료 결제를 할 경우 이제 회당, 웹소설 한 회당 100원에서 500원 수준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웹소설 작가분들은 이렇게 독자분들이 결제하신, 회당으로 결제하신 금액들 중에 일부를 이제 플랫폼에 수수료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를 정산받는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회당 100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닌 건 맞는 것 같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봐줘야 이제 좀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자본이 들어가지 않고 내 시간과 어떻게 보면 재능? 글을 쓰는 재능을 가지고 빠르게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구조인 점이 좀 좋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도 더 많아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워낙 사이드잡이나 부업을 하는 게 유행이기 때문에 좀 글 솜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웹소설을 하나의 어떤 내 부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도전을 해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와 관련된 교육이나 유튜브 영상들도 꽤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회당으로 이제 독자분들이 100원에서 500원 사이 결제를 하신 그 유료 결제 비용을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떼가냐 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클래스 101 네이버 포스트에서 웹소설 작가인 진문님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2021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이때 이제 이 작가분이 답변을 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플랫폼에서는 30% 정도를 떼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70%를 에이전시가 있으신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시에 소속된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또 에이전시랑 일정 비율로 나눈다고 합니다. 이분께서 대답하신 내용에 따르면 이제 보통 작가가 7, 에이전시가 3 이런 식으로 이제 떼어간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작가분이 가져가는 거는 대략 한 50% 왔다 갔다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더라도 뭐 똑같이 30%인 건 아닐 거고, 플랫폼마다 수수료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2020년에 나온 이제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0%,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45%를 떼어간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네이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30%,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 45%겠죠? 이게 벌써 2년 전 기사라서 조금 아웃데이티드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제 생각에는 유명 작가라면은 조금 더 이제 독점 공급을 하는 대신에 수수료를 조금 낮춰준다든지 하는 어떤 작가 바이 작가로 조금 협상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가분들의 수익 구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유료 결제에서 들어오는 어떤 유료 결제 매출이겠죠? 유료 결제 매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작품이 많이 사랑을 받으면 또 책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 책을 내면 또 인세를 벌 수 있으니, 그런 이제 인세 수익,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잘 되면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판권을 방송사나 혹은 뭐 영화사에 팔아서 그런 판권 수익을 또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웹소설 작가분들이 플랫폼을 무대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에도 플랫폼과 이제 콘텐츠 프로바이더들 사이에 갈등 같은 게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과도한 수수료, 불투명한 정산 이런 거에 대해서 웹소설 작가분들 또 웹툰 작가분들이 같이 일종의 노조를 결성을 해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수수료 비율뿐만 아니라 웹소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뭐 첫 몇 화는 무료로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플랫폼의 어떤 홍보 활동을 위한 하나의 프로모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고, 뭐 그런 거는 사실 작가분들이 100%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원치 않는 프로모션 투입이라든지 원치 않는 무료 공개 뭐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모든 플랫폼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갈등이 여기에도 역시나 있었다. 그럼 웹소설 플랫폼들이 이렇게 수수료 매출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제 주요 플랫폼 위주로 한번 재무 현황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조금 어려웠던 게 이제 정말 큰 웹소설 플랫폼인 네이버 시리즈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운영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카카오 페이지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을 하고 네이버 시리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네이버 웹툰 유한회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회사들이 이 사업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웹소설 사업만 하는 건 아니고 뭐 네이버 웹툰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웹툰 사업도 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음악 유통이라든지 엔터 기획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구분된 손익을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웹툰의 매출을 보면 2021년 별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이 한 3,553억 정도 돼요. 영업이익은 701억. 그래서 이 3,500억 원 정도 되는 매출 중에 컨텐츠 매출이 2,784억 정도라고 하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웹툰이 얼마고 웹소설이 얼마인지는 이제 구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만, 그리고 이제 네이버 웹소설의 재밌는 점은 보통은 이제 100원 유료 결제만 생각을 하는데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광고 매출 모델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웹소설의 하단에 배너 광고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매출, 광고 매출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광고 매출 같은 경우에 한 762억 정도 2021년에 네이버 웹툰 회사가 벌었고, 당연히 이제 여기서 버는 매출은, 광고 매출은 창작자에게 일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광고 매출에서 이제 광고 매출을 가져오는 데 들어가는 비용, 혹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예를 들면은 영업비용이라든지 뭐 서버비, 운영비 이런 것들을 제외한 순이익의 50% 정도를 이제 창작자한테 나눠주는 그런 모델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워낙 갖고 있는 사업이 많아서 여기는 이제 2021년 기준, 별도 감사 보고서 기준 이제 매출액이 한 8,700억 정도 돼요. 굉장히 매출이 큰데 여기서 이제 구분 손익을 스토리, 뮤직, 미디어 3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여기서 스토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웹툰, 웹소설 매출이 아닐까 싶고, 이 스토리 매출은 한 4,27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네이버보다는 큰 수치죠. 물론 여기서 이제 웹소설, 웹툰까지는 구분이 안 돼 있는데 꽤나 큰 수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문피아라는 회사. 문피아 같은 경우도 2021년 연결 감사 보고서 기준으로 매출액이 480억 정도 돼요. 꽤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고, 영업이익도 50억 정도 나서 거의 이제 영업이익률이 10% 가까이 달하는 회사였습니다. 당기순이익도 42억. 굉장히 재무제표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는 게 이 웹소설 플랫폼들 제가 4개만 보긴 했는데 대부분 회사들이 영업이익 플러스가 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나쁘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끝으로 이제 조아라라는 회사, 꽤 규모가 여기는 문피아보다는 작습니다. 매출액 161억 정도, 영업이익 3.5억 정도 났고요. 조아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사이트 오픈해서 2007년에 법인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웹소설계에 꽤 얼리 스타트를 한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아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대비 2021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은 2020년에는 199억이었다가 21년에 161억으로 19% 정도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도 29억이었는데 21년에는 3.5억 원으로 좀 많이 감소를 했고요. 저의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 경쟁력 있는 플랫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죠. 네이버, 카카오와의 어떤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이제 웹소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컨텐츠가 메인인 플랫폼이다 보니까 플랫폼에서 어떤 작가를 데리고 있느냐, 어떤 작품이 연재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이라인 네트워크에서 조아라 대표를 인터뷰한 2020년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제 조아라에서 우수한 작가풀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조아라보다는 시장에서 후발주자였다고 해요. 근데 시장에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들어온 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인기 많은 작가들을 좀 독점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서 스카우트를 본인들 플랫폼으로 해갔다, 그런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이제 대표님이 인터뷰 하셨으니까 아마 맞는 내용이겠죠? 저의 생각은 아니고 이제 대표님, 조아라 대표님의 생각인데, 아무래도 후발주자들은 좀 더 이제 돈을 태워서 좀 공격적으로 작가 스카우트 활동 같은 거를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런 어떤 경쟁에서 조금 밀렸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제 뭐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 페이지 당연히 이제 큰 대기업 자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문피아도 네이버 웹툰 유한 회사의 지분이 한 56%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조아라 같은 경우는 지분 구조를, 주주 구성을 보면 거의 실질적으로는 개인 회사나 다름이 없어요. 소수의 개인 투자자를 제외하면은 대표이사인 이수인님, 그리고 그 특수관계인, 뭐 아마 가족분들이겠죠? 이 거의 지분을 거의 다 들고 있습니다. 21년 재무제표 공시 기준으로는 한 96.5%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개인 회사나 다름없다고 보여지고, 엄밀히 따지면 이제 네이버 시리즈나 카카오 페이지는 스타트업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초반에 빠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외부 자본 유치를 해가지고 빠르게 파이를 키워나간 그런 스타트업의 이제 플레이 방식이 조금 여기서 워킹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당연히 대기업이다 보니까 마케팅 집행할 수 있는 돈도 더 많았을 거고 인력 데려오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플레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시장의 파이가, 시장의 규모가 꽤 커졌고 지금은 사실 책도 모바일로 많이 읽고 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전자책으로 많이 읽고 저도 이제 크레마 이북 리더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다 보니 이제 웹소설의 성장도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웹소설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이제 웹소설을 필두로 한 어떤 콘텐츠 시장 전체의 포텐셜을 보는 게 또 재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같은 경우도 웹소설로 연재될 때도 당연히 이제 매번 1위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산경 작가님이 2017년, 18년에 문피아에서 326화 총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연재를 했는데 정말 단 한 번도 1간 1위를 놓친 적이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드라마가 최근에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웹소설 원작도 궁금한데 보고 싶은데 해서 이제 찾아보는, 어떻게 보면 재유입되는, 영상을 보고 재유입되는 이제 독자들 덕분에 또 조회수가 많이 올라서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 페이지에서 다시 또 주간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데 이제 다음 화를 보려면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웹소설을 찾아서 보는 거죠. 유료 결제를 해서라도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하니까. 또 이 드라마나 컨텐츠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작이랑 비교해서 보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원작은 어땠는데 드라마는 어땠다 이런 거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유입이 돼서 또 웹소설도 다시 조회수가 오르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웹소설뿐만 아니라 웹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IP를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 방식으로 풀어내서 독자들 혹은 시청자들이 즐기는 그런 미디어 믹스 같은 구조가 가능하다라는 게 콘텐츠 시장의 이제 포텐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제 제작자,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웹소설 원작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흥행이 좀 보장이 된 그런 IP, 지적재산권 IP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웹소설도 연재를 하는 과정에서 순위라는 게 있고 조회수라는 게 있고 별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게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으니까 영상으로 만들어도 잘만 만들면은 어느 정도 흥행이 보장되겠다라는 판단을 당연히 내릴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웹소설이나 웹툰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어느 정도 흥행이 보장된 안전한 IP를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이게 펀드레이징을 하는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 같은 내용이겠지만, 물론 어느 정도 이제 각색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왜 영상이 가장 돈이 되냐를 생각해보면 역시나 이제 PPL, 광고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굳이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만드는 것 같고요. 간단히 말하면은 판 자체가 더 큰 거죠, 영상 쪽이. 그리고 어떤 랭귀지 배리어도 웹소설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니까 물론 자막을 번역을 하긴 해야겠지만 한번 만들어서 영상 잘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올려서 자막 깔아서 보여주면 또 글로벌로 나가기도 훨씬 쉽고, 뿐만 아니라 이제 웹소설은 읽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연재 호흡이 좀 긴 편이잖아요. 362화를 어느 정도 텀으로 이제 산경 작가님이 재벌집 막내 아들 326화를 어느 정도 텀으로 연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하셨다고 하더라도 매일 1화씩 하셨어도 이게 거의 1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웹툰도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웹툰은 사실 웹소설보다 시간이 더 걸리죠.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색칠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체 이야기를 파악하는, 전체 스토리를 즐기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상보다는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보시던 분들은 계속 보시겠지만 웹소설이라는 장르 문학을 정말 좋아하는 팬의 입장이 아닌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영상보다는 조금 웹소설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장르 문학인 웹소설에서 흥한 작품들 중에 좀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대중성 있는 작품을 이제 발굴을 해서 더 큰 판에서, 이제 더 큰 영상판에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파는 게 웹소설 IP를 활용하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콘텐츠 시장의 경쟁력은 하나의 IP, 그게 웹소설이든 웹툰이든 혹은 영상이든 하나의 IP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것이 가장 장점인 것 같고, 또 이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뭐 영상을 보고 웹소설로 유입이 된다든지, 혹은 웹소설을 재밌게 본 사람이 또 영상을 챙겨본다든지 하는 식의 어떤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것,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일어난다는 것이 가장 장점인 것 같고요.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훌륭한 공급자들, 훌륭한 작가들, 또 이제 재능 있는, 글솜씨 있는 분들, 콘텐츠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이런 훌륭한 콘텐츠들이 나오고 또 콘텐츠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해외의 어떤 웹소설이나 혹은 웹툰 플랫폼들을 뭐 지분을 투자하거나 인수를 하면서 글로벌로도 사업 확장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디즈니나 마블 같은 그런 회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응원을 하는 입장이고, 또 제가 한국 콘텐츠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이제 계속 한국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 자국의 콘텐츠가 훌륭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잠깐 싱가포르에 한 1년 9개월 정도 이제 살다가 왔을 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좀 나라가 작고 인구수가 적기도 하고 이제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 외국인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조금 저희랑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싱가포르 내에서 이제 영화관을 갔을 때라든지 TV를 켰을 때 싱가포르에서 직접 만든 콘텐츠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몇 개가 있다 하더라도 솔직히 크게 재미가 없었고, 그런 점이 좀 있어서 정말 나는 한국에서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보면서 유년기를 보내고 또 지금까지도 많이 이제 즐기고 있구나, 이거 되게 자국어로 된 콘텐츠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해외에 잠깐 살다 오면서 이제 깨달았고, 이런 훌륭한 콘텐츠를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나라이기도 하고, 또 그런 컨텐츠를 굉장히 사랑해주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내용이 거창해지는데, 그 덕분에 이제 컨텐츠 시장이 좀 성장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웹소설이나 뭐 웹툰, 드라마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창작물들을 즐기는 거를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영화 재밌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영화관도 굉장히 가서 많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오늘 이야기한 콘텐츠와는 조금은 거리가 멀 수는 있지만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전시회 이런 것들, 뮤지컬 이런 것들도 사실 유명한 것들은 정말 표를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런 문화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즐겨주는 그런 국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또 이런 부분이 콘텐츠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겠다. 이런 결론을 한번 내보고요. 그럼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함께 해주셨던 우디와 제이콥의 행방에 대해서 간단히 공유를 드리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두 분이 앞으로 방송을 같이 못하시게 됐어요. 그 이유는 조금 말을 하자면 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분 모두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두 분도 직장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대표분께서 팟캐스트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차를 하게 됐고, 정말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조차 주어지지가 않아서 그동안 열심히 들어주셨던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하차를 하게 됐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주셨고 열심히 해주셨는데 같이 못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고, 또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저 혼자서도 이제 방송을 좀 만들기도 하고, 또 같이 앞으로 저랑 함께 해주실 훌륭하신 분을 또 지금 섭외 중에 있으니까요. 어쨌든 예상은 정말 못했던 부분이지만 이제 변화 아닌 변화가 생기게 돼서 약간의 리브랜딩 목적으로 이제 채널 이름도 좀 변경을 하고 썸네일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조금 저도 아직 익숙하지가 않고 입에 안 붙기는 하지만 새로 바뀐 이 페이지 B라는 이름 많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재벌집 막내 아들 종영 기념으로 웹소설 시장에 대해서 또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페이지 B 스타트업 직장인 토크의 앨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